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건 단계가 있어요. 대만에 만약에 유사시에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죠.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북쪽에 있는 지도자를 협박을 하든 꼬시든 뭘 해서 한국을 포를 날리든지 대만하고 중국의 전쟁은 그대로 한국한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역대 최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1979년에 수교하고 난 이후에 미중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가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피벗 아시아, 그래서 중동에서 유럽에서 있었던 전력을 아시아로 완전히 돌리겠다. 그것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뒀다가는 아시아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나라냐고 그랬을 때 프레너미, 그래서 프렌드이기도 하지만 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그때는 데피니션을 바꿉니다. 이것은 에너미다, 적이다. 그렇게 가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으로서 중국을 자초시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쓴 게 바로 기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미중의 전쟁을 놓고 보면 이념 전쟁에서 무역 전쟁으로 오고 지금 기술 전쟁으로 오면서 세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둘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위로 가야 되고 미국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인 기술을 브로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한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 이제 그렇게 왔고 또 미중 관계를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2등 죽이는데 이골이 난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최근 100년 동안 세계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권국인데 패권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40% 룰. 그래서 미국 GDP의 40%가 넘어가면 넘버2를 반드시 죽여 없앴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자 70년대 트로이카를 도입을 해서 소련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러시아만 남기고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세계에서 3등 나라, 대단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GDP 랭킹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쓸지 모르지만 경제력으로 보면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쪽이고 80년대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1985년에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요. 그럴 때 이제 미국이 뭐를 하냐면 프라자 합의. 이걸 통해 가지고 엔화를 260엔대 환율을 이걸 한 방에 100엔대, 80엔대로 50% 이상 절상을 확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300원대 환율이 550원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전 세계 IT, 자동차, 반도체를 석권했던 일본이 지금 가전에서 흔적도 없어졌어요. 반도체에서 흔적도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50% 절상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도 하이닉스도 환율이 50% 절상이 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우리 현대차도 환율이 50% 절상이 되면 순이익률이 5%, 10%도 안 되는데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였는데 재미난 것은 중국이 2010년에 미국 GDP의 40%를 넘어갔어요. 그러는데 가만 내버려뒀어. 언제 이제 제재를 하냐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때 중국을 이제 공격하고 때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보면 중국이 미국 GDP의 68%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각을 한 거죠. 왜 지각을 했냐고 그러면 2009년에 미국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그게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낸 거죠. 근데 그 불이 전 세계로 다 퍼져가지고 이게 자기 집에 불났고 그게 동네로 다 번졌는데 옆집 밉다고 때려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을 다 끈 게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봤더니 자기 몸집의 40% 이하에 있어야 되는 중국이 이게 68% 가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조치는 과격하고 정말로 저거 왜 저러지 하는 정도로 나왔던 이유는 미국이 급해졌다는 거죠. 그 역대로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했고 이걸 빨리 자초시키지 않으면 미국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인지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왜 자초를 못 시켰을까? 거기에 답은 뭐냐 그러면 애플,
그다음에 월마트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인데 애플은 기술 전쟁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중국으로 공급하지 않아버리면 중국은 바로 스톱되죠. 근데 그걸 실행하는 순간에 애플은 제품의 거의 7, 80%를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매출이 80%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때문에 이게 기술 규제를 사실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게 무역에서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월마트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저기 무슨 이쑤시개, 마스크 이런 것들이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2012년인가 보면 미국의 어떤 신문사의 여기자가 그 재미난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뭘 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 안 쓰인 물건만 갖고서 가족들이 한번 살아본 거죠. 그 한 달을 못 버텼어요. 그때 이미 2012년에 제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바이든은 단 한 번도 무역 규제, 통상 압력, 보복 관세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내재적인 한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칼을 낸 게 바로 기술이죠. 그래서 미국은 잘하는데 중국이 없는 것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11월에 그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다시 오게 되죠.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3년 전 공약을 보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것이 그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 2025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죠. 내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930페이지인가 되는 거를 쭉 다 써놨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조직 이렇게 가져갈 거야. 그것까지 다 공지를 해놨고 아젠다 47이라고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자기야. 그래서 그 아젠다가 이거야라고 해가지고 매일 거기다가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하겠다는 걸 계속 지금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의 리스크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안보 장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토 너 돈 안 내면 우크라 저거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나 가만 내버려 버릴 거야. 그래서 나토의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올리라고 그랬는데 유럽 국가들이 한 절반은 돈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토 방위군이라고 하자면 실제적으로는 거기 비용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대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분담해라는 거죠.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공격해도 나 대만 가만 내버려 둘 거야. 그럼 대만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그거 한국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주둔 비용 그거 확 올려야 돼.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안보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중국한테 65% 보복 관세 때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수입품에다 10% 관세 때릴 거야.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IRA 배터리 그거는 폐지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 다 뒤집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혼란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라는 사람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극명하게 다른 것이 바이든은 정치인이고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그리고 장사꾼도 했지만 트럼프는 또 하나는 방송인이죠. 그래서 방송 그 사회자도 오랫동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 민심, 여론 읽는데 무지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이 대선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기 위한 페인팅 모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정서적으로 어필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개 문제일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상대가 다 알 수 있게끔 자기의 공약을 그걸 벌써 다 내놓는다 그러면 상대가 그걸 갖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페인팅 모션이다. 당선되고 나서는 정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저것은 쇼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로 이게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금융의 카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으로는 떠들지만 저건 선고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에서 중국을 자초시키는 것은 이미 제조업이 완전히 떠난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기술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 퀄컴, 애플, 중국에서 퀄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뭐 60%, 70%가 다 중국에서 일어나는데 이걸 끊을 수가 있냐? 애플 매출액의 80%를 날릴 수가 있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도 제한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으로 미국이 강한 것은 중국하고 게임 안 되는 금융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어떻게 죽였냐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쟁했고 무역 전쟁했지만 궁극적으로 일본을 이제 완전 자초시킨 것은 금융으로 포위해서 금융으로 목졸라서 거지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지금 무역 관련되는 얘기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의 준비나 대응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미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국내에 어떻게 보면 당내 지지도 그리고 여론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짜 히든 카드가 뭐냐 그걸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재정 적자가 저렇게 크게 나는데 이것이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 정책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반도체에도 엄청난 이제 보조금을 주지만 우리는 반도체하고 배터리에 미국 배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조금 정책이 어긋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생산성이나 이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리스크는 저것은 중국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선거 한 달 전에 대만에 한 일주일 갔었는데요.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미국도 중국도 실패했다. 그래서 민진당이 이제 친미 정부고 국민당이 이제 친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패해서 들어오는 공산당은 뭐 국민당 입장 원수죠. 근데 그 국민당이 친중파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근데 어쨌거나 결과를 놓고 보면 민진당이 사ing원 총통 때 득표율이 57%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40%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미에 대한 지지율이 10몇 프로 낮아진 거죠. 미국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 친중이라고 하는 국민당 마찬가지로 40%대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만 국민들은 친중도 친미도 아닌 친대만에다가 그 20몇 %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등은 민진당이 친미 정부가 했지만 문제는 국회를 이거를 어느 당도 50%안 되는 40%씩 1당, 2당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소야대를 만든 거죠. 그럼 거기에 제3당인 커원서가 하는 이 당이 캐스팅 보드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당은 나는 친중도 친미도 아니야. 대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친중, 친미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캐스팅 보드가 친미 정당에 손들어주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친중에 손들어 버리면 이쪽이 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대만의 선거가 우리한테도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진보냐 보수냐 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캐스팅 보드를 제3당한테 줬을 때 이게 이제 실리를 찾겠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이 그럼 보복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대포를 쏘는 겁니다. 우리 공격할 거야, 뭐 폭격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전함을 보내거나 비행기를 날리거나 또 미사일을 쏘는 군사적인 시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제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교역을 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네 번째는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는 이제 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켜가지고 대만과 단절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중국이 친중 정부를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군사적 보복을 할 거다. 근데 아직까지 뭐 그 대포 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거 직전에 중국이 우리 뭐 예전에 북풍 사건하고 똑같이 전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날려서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만 국민들에 대한 반감을 확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친중표가 훅 떨어진 이유도 군사적인 행동을 갖고서 했더니만 오히려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군사적으로 대만을 더 압박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친미 정부의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대만 국민들이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한테 대항을 하게 되면 친미 정부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대신 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지만 정치는 경제가 나쁘면은 이건 지지율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 대한 의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역을 제한을 해버리고 무관세로 통관하던 것들을 그거를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는 경제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만하고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군사적인 행동보다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친미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중국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샤프 파워라고 그러죠. 정치나 여론을 조작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제 끌고 간다. 그게 뭐 엄청나다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뭐 중국의 샤프 파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대만 선거에서 나타난 중국의 샤프 파워는 저건 실패했거나 보잘것없다. 그 샤프 파워를 어디다 제일 많이 썼겠냐고 그러면 자기네가 통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중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대만한테 가장 많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샤프 파워는 과장돼 있다. 서방 세계에 대해서 뭐 간첩을 씹어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하는 것하고 대만에 하는 거 어디에 더 많은 자원을 쓰고 힘이 있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대만이죠. 대만에서조차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중국의 샤프 파워는 서방의 평가보다 훨씬 낮게 봐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를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이게 오퍼레이션 할 수 없다는 한계 같은 것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만은 그 뒤편에 미국이 같이 있는 거죠. 1979년에 대만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치를 바꿀 때 미국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정부는 대만이 아니고 중국이다, 이렇게 인정은 해주면서 뭔가를 하나 만드냐면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79년에 그걸 만들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무서움이고 이제 미래를 보는 힘인데, 그게 어떤 조항이 있냐면 그게 미국 국내법이에요. 국제법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만이 본토로부터 무력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 좀 직역을 하려면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뭐 폭격한다, 2026년에 한다, 7년에 한다, 뭐 5년에 한다, 그 많은 설이 쏟아지지만 그 썰은 전부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지 중국이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이유는 바로 미국이 그런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력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뭐 68%, 71%라고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아직 절반이 안 됩니다. 뭐 평가를 하는 거 보면 30%에서 뭐 40%인데 그럼 붙었다 그러면 100점 100패인 거죠.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얼굴 붉히고 어떻게 보면은 말폭탄은 던질 수 있지만 절대 주먹은 내지를 수 없는 것은 뒤편에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심은 왜 그럼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이 공격한다, 폭격한다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미국은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양안관계가 불안해지면 중국이 공격한다고 그러면 대만이 1차적인 방어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무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미국은 대만한테 계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지금 79년 이후로 미국이 대만한테 판 무기가 거의 890억 달러인가 그 정도 됩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무기를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안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은 내가 말려줄게 이러면서 대만한테서 인기를 얻고, 또 뒤로는 대만한테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양안 관계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이면에 미국의 실리가 또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요한 매개체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날리고 챗GPT가 날리고 그러지만 엔비디아의 핵심 칩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반드시 붙어야 되는 메모리 칩이 바로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라는 메모리 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HBM이라고 하는 하이밴드 메모리를 공급 안 해버리면 엔비디아는 칩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칩을 누가 만들어주냐 그러면 대만의 TSMC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3나노 정도 기술로 만드는 최첨단 칩을 그걸 만들어주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5나노, 3나노의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에서는 한국의 삼성하고 대만의 TSMC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제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냐 그러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이 대만을 폭격했을 때 대만이 폭격당하는 순간에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국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미국은 기술은 세계 최강이지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걸 대만이 이제 다 해주는 거 한국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주문을 전부 대만 TSMC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 담당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왜 이제 이번에 대만의 지지율이 친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10몇 프로 떨어졌냐면 대만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 본토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과연 미군이 진입해서 우리를 도와줄까? 거기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제이크 설리반이 물론 정치인들의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먼저 TSMC 공장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첨단 칩이 미국이 칩을 공급받는 그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한 방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AI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TSMC를 공격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맞는데 당하는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만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만약에 대만의 TSMC 공장이 부서져 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전 세계의 투자가들은 전부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러 오겠죠. 그래서 HBM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GPU를 3나노로 파운드를 해줄 수 있는 이제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로서는 정말 집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만이 이제 그 중국 본토로부터 공격을 한다고 하면 뭐 일주일에 걸리나 2주일에 걸리지만 뭐 해협이 200km고 거기에 중국 230만 인민 해방군 중에서 정말로 수십만 명 그대로 때려내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국이 진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오려고 하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대부분 공군이거나 뭐 해군이에요. 그래서 육군이 가야 전쟁을 하더라도 폭격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거기다 깃발을 꽂으려 하면 이제 육군이 가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2만 몇천 명의 육군이 있는 데들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유사시에 대만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 만약에 유사시에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중국으로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주한미군을 이걸 대만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뭔가 불안정한 지도자를 협박을 하든 꼬시든 뭘 해서 한국을 이제 포를 날리든지 뭔가를 했을 경우에 이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매개로 하는 관계를 놓고 보면 대만하고 중국의 전쟁은 그대로 한국한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대만 문제를 중국의 본토하고 섬의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라는 전략 물자에 놓고 보면 대만 문제랑 한국 문제가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대만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잘 관리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첨단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이 대만, 2등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꽃놀이패를 지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등이라는 것하고 같이 운명 공동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카드를 쥐고도 있었지만 대만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한국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한 번도 중국과 이념의 동지, 사상의 친구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친구할 이유도 없고, 그건 북한하고 친구라고 얘기인데, 우리는 뭐 북한하고는 체제 경쟁의 중요한 상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 관계는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혈맹이듯이 중국도 6.25 전쟁 때 자기네 수십만의 대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택동의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럴 정도기 때문에 한국이 중요하냐 북한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중국한테는 물어보나 마나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그런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면 예전에 중국
그게 아니라 중공군이라고 그랬죠. 중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러는데 이것은 경제적 의미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의 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지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과 친구하는 것이고 중국은 기술하고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과 친구를 한 것이지. 근데 뭐 그렇잖아요. 이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안 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왜 나빠지냐 하는 것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대지만 제가 볼 때는 서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점점 팔기가 어려워졌고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이나 제품이 필요치 않게 됐다는 것. 그게 이제 문제인데 다시 우리가 중국한테 대접받고 당당하게 하려면 우리 GDP가 중국 GDP의 83%를 다시 갚버리면 중국이 한국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근데 그게 30년 동안 밑으로 내려오던 걸 30년 동안에 그걸 올리게 되면 우리가 바로 G3가 됩니다. 일본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꿈꾸지 않고서 중국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한 것,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또 어떻게 보면 뭐 공포감, 그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냉정한 공부, 그리고 중국의 약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으면 크면 클수록 약점이 많아요. 근데 그 약점을 찾아서 그걸 이제 공격해서 우리가 돈 모은 생각은 안 하고 중국이 하는 이제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실리가 전혀 안 맞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철저하게 이해관계고 흥분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한 자리 판단 이것보다는 먼저 이제 이게 감정이 앞서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시향하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 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뭐 중국 경제, 중국은 망할 이유도 100가지가 넘고 또 흥할 이유도 100가지가 넘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대상이고 과대평가도 곤란하지만 과소평가도 그것도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뭔지를 보고 정말로 저것이 두렵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설레려면 비즈니스 찬스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자동차, 핸드폰, 이 프랜차이즈, 소비 유통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장사 잘하고 계속적으로 점포를 흘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져나왔다고 해가지고 중국은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냉정하게 보면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지만 정서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한 관점, 중국에 대한 판단은 우리 기준보다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 정확한 중국의 실체를 못 보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